DSR이 지금 은행권은 40%잖아요. 근데 보험사로 가게 되면 50%까지도 늘어날 수 있어요. 고객님의 대출은 나중에 다음 매수인께서 은행에 가서 갚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레오대출연구소 대표, 닉네임 레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름은 김은진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상당히 심각했었죠. 일단 농협은행에서 모든 개인 대출을 중단을 했거든요. 대부분의 은행으로 이제 다른 고객님들이 가다 보니까 그쪽 은행에서도 대출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행으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죠. 그리고 전세 대출은 딱 그 입주하는 날 외에는 안 된다. 뭐 이렇게 규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세 대출 대환이 안 된다. 그러니까 높은 금리의 은행을 사용을 했으면 그냥 그 은행에서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일어났었던 거죠. 최근에는요,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가계대출이 점점 줄고 있다라는 기사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대출을 풀어야지 은행의 수익이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풀리는 조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을 비롯한 모든 은행이 전세 대출을 지금은 입주하고 3개월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증액을 하면 우리가 전세를 살다 보면 증액을 하잖아요. 그래서 증액을 하면 딱 증액분밖에 안 해줬어요, 대출을.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증액을 500만 원을 했다. 그럼 500만 원만 대출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500만 원을 증액을 했으면 신규로 봐서 보증금의 80%까지 이제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환도 되고 다 시장이 좋아졌어요. 원래대로 이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아직은 이제 규정이 발표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전으로 돌아갔을 뿐이지 이제 정확한 거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뭐 LTV를 조절하겠다. 은행에서는 각각의 그 전산망을 다 고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냥 은행 분위기는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신용대출도 한도가 조금 늘어난 편이고, 근데 아직 연봉까지만 하는 은행이 대부분이어서 뭐 은행 자체의 한도가 뭐 3억이다, 2억 5천이다 이런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잖아요. 나의 한도가 늘어나야 좋은 거니까 예전처럼 뭐 2배까지도 가능하다, 뭐 1.5배까지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발표가 난다라면 더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냥 연봉 정도로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인터넷 은행에서 고객님이 저 연봉보다 조금 더 받았어요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발품을 팔면 원하는 한도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그 부담이 엄청 나잖아요. 이자가 많이 올라가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작년 이맘때 금리가 고정금리가 한 2.7%?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은행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많이들 부담스러워 하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자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내가 집을 싸게 살 수 있다라면 좀 저렴하게 샀어요. 운이 좋아가지고 금매로 팔아야 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1년치 이자보다는 싸게 산 그 가격이 더 중요하니까 저는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금리가 연초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조금씩 은행에서도 이제 대출이 줄고 있으니까 조금씩 이제 그 내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금리는요, 사실 우리가 대출을 받는 그날 기표날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잔금을 언제 할 건지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금리에 따라서 수익률이 나오면 하는 거고요. 대출을 내가 뭐 수익률이 안 나온다 그러면 조금 이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은행들의 이제 우리의 금리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기준금리가 있고요. 기준금리에다 가상금리를 더하고요. 그리고 우대금리를 빼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거를 그냥 이렇게 좀 두고 보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대출을 줄이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래서 가상금리를 많이 올렸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리가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출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니까 우리의 우대금리, 뭐 카드, 적금, 청약 이런 거 막 가입을 하면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런 우대금리를 점점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대출을 잘 받는 방법은 이제 첫 번째, 내가 한도에 중점을 둘 건지 아니면 금리에 중점을 둘 건지. 그쵸? 난 무조건 대출을 많이 받아야 돼, 이런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 나는 뭐 조금 받더라도 나는 싸게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에 중점을 둘 건지 그걸 먼저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나는 금리를 싸게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대부분 주거래은행부터 먼저 가시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뭐 여러 은행을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어떤 은행이 그 당시에 뭐 너무 대출 개수가 많이 빠져서 금리를 좀 낮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고객님이 그걸 모르고 그냥 나는 일상적으로 맨날 편하고 친숙한 은행으로 가게 되면 높은 금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친구나 지인 중에 최근에 혹시 대출받은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DSR이 요즘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이게 그 DSR이 지금 현재 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40%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타이트한 규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들 DSR 때문에 대출 한도가 얼마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DSR을 완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DSR이라는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제 소득을 높이거나 대출을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 DSR을 조금 이제 여유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그 DSR에 타격을 주는 대출이 바로 만기가 짧은 대출이에요. 만기가 짧을수록 DSR에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신용대출은 만기를 우리는 보통 1년마다 연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DSR 계산할 때는 신용대출은 만기를 5년으로 봐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대출이고요. 또 사회초년생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학자금 대출이 있어요. 학자금 대출이 굉장히 만기가 짧은 대출이에요. 그래서 DSR을 좀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만기가 짧은 대출들을 많이 좀 상환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 입사를 하게 되면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나의 급여만 가지고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은행마다 장래 예상 소득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몇 프로까지 증가를 할 수 있느냐. 내가 연봉이 지금은 1,000만 원이지만 만약 청년이다. 그럼 20%까지도 그 계산을 잘하면 소득을 올려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확한 거는 모든 자료가 들어와서 은행에서 이제 한번 전산을 돌려봐야 되니까 내가 이제 대출을 하게 되면 한 번쯤 돌려보는 게 좋은데 장래 예상 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분이 쓸 수 있냐면 무주택, 세대인 분이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주택 구입 자금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내 집으로 받는 대출 말고 집을 살 때 받는 대출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10년 이상의 이제 장기 비거치 상품만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소득이 좀 부족해서 DSR이 안 맞는다. 그러면 장래 예상 소득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금융권으로 가게 되면 DSR이 지금 은행권은 40%잖아요. 근데 보험사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금융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50%까지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DSR 10%가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요. 금액에서. 특히 신용대출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보험사로 가게 되면 원하는 한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나는 1금융 외에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험사라고 해서 뭐 신용이 떨어진다 거나 이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금리가 낮을 수도 있어요. 보험사 특판이 나오면.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을 조금 비교를 해보는 게 좋고요. 내가 신용 점수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라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원래 대출을 받으면 일금융권도 떨어져요. 뭐 무조건 일금융권이라고 해서 신용 점수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내가 대출을 받고 잘 빌리고 잘 갚으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하게 나의 DSR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그 대출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계약을 한 분들이잖아요. 언제 지금 규정이 바뀔지 모르고 은행들은 그 LTV 규제가 확실하게 금융위에서 이제 제도로 바뀌겠다라고 공문을 내리지 않으면 지금 현행의 규제를 계속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는요 매매 잔금으로는 규제 지역인 서울은 40%밖에 대출이 되지 않고요 서민 실소유자인 경우에는 최대 4억까지 나오기는 하는데 그 LTV 역시 투기 과열지구는 60 플러스 40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유리한 조건은 이제 정부 상품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디딤돌 대출, 뭐 보금자리론 대출 이런 대출들을 이용을 한다라면 이 LTV가 조금은 편안해져요. 그 대신 이제 집값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6억 이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집을 이제 찾아온다라면 LTV 60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도를 할 수 있고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서민 실소유자 조건은 5억이거든요. 집값 5억 이하로 매수를 하게 되면 LTV 70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 내가 최대 대출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정부 상품인 주택금융공사에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제 정부 상품에서는 이제 어떤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디딤돌 대출이 있고요. 그다음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디딤돌 보금자리론은 많이들 들어보셨는데 적격 대출은 굉장히 생소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적격 대출은요. 주택금융공사 재원인 건 맞아요. 하지만 거의 은행 상품에 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LTV라든지 모든 조건이 은행 규정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래도 많이 찾는 이유가 장기 고정금리가 가능해요. 30년 고정금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인 경우에 40년 고정금리가 가능해요. 근데 저희가 40년으로 만기가 늘어나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DSR이 만기가 늘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조금 모자라는 분들도 만기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일단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약간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니까 굉장히 좀 편안하다라고 해서 많이들 적격대출을 원하는데 하는 은행이 좀 정해져 있고요. 한도가 각각 은행에 이렇게 부여가 돼요. 그래서 그쪽 해당 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다 차버리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유니콘 같은 존재가 아니냐,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풀리는 은행들이 많이 있으니까 발품을 판다라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적격 대출도 되게 좋은 상품입니다. 정말 많이들 물어보세요. 레오님은 도대체 어떤 금리를 사용하세요? 저 변동금리가 좋아요? 고정금리가 좋아요? 이렇게 많이들 문의를 하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조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고정금리가 좋아요라고 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얼마나 저를 원망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언은 좀 안 해드리고요. 그냥 그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 대신 제가 어떤 금리를 쓰는지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론 금리가 오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저는 고정금리가 현재 변동금리보다는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미리 높은 금리를 쓰고 싶진 않아서 저는 그냥 변동금리를 쓰는데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받는 분들한테는 저는 고정금리 사용하라고 말씀은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일단 너무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장기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대출을 1년, 2년 쓰다가 이사를 가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좀 길게 쓰거든요. 그럴 때는 고정금리를 사용하는 게 마음이 좀 편안하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고 또 금리가 지금 현재 상승기다 보니까 그냥 고정금리를 많이들 선택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만기가 2년밖에 안 돼요. 어차피 2년이 지나면 연장을 해야 되는데 미리 내가 0.5%나 높은 금리를 사용을 한다는 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금리가 역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서 그냥
그 전세 대출처럼 짧은 거는 그냥 변동금리도 고객님이 원하시면 그냥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고정금리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만기 긴 상품들은 되도록이면 고정금리를 하는 게 편안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온 일이 가장 뭐가 어려웠냐면, 그 KB 시세 15억을 초과하는 투기 과열 지구의 아파트는 현재 대출이 금지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10억, 11억, 12억짜리 집들은 15억 근처까지 막 올라가고요. 15억이 넘는 집들은 그렇다고 상승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대출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상급지로 이동하는 걸 너무 힘들어 하세요. 현재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분들이 16억짜리 집에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10억짜리 집엔 대출이 있어요. 내가 16억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려면 대출을 받아야지만 내가 이미 있는 대출을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0원이에요. 아니, 집값이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대출이 지금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다들 너무 많이 힘들어 하고요. 이사를 갈 수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는 좀 어떻게 해서라도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그 15억 초과 주택은 또 대출이 된단 말이에요. 빌라라든지 단독주택은 또 되는데 아파트만 묶여있는 상황이니까 좀 편안하게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대출에 대한 규제를 조금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대출을 계속 규제를 했지만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대출 규제 처음에 그 서울에 LTV 40%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그 대출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받더라고요. 내가 언제 대출이 줄어들지 모르니까 무조건 다 받아야 돼. 사실은 뭐 집 살 때 저는 2억만 있으면 되는데요. 4억 나오니까 그냥 다 받으려고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왜 그 대출을 받냐면, 내가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면 우리가 대출을 받고 3개월이 지나면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받아야 되는데,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받으면 집을 사지 않는다는 또 약정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집을 살 수도 있는데 그냥 매매잔금으로 받을게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약간 불합리한 우리가 작성했던 약정서들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들 그 은행에다 뭔가를 물어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쓴 약정서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저 은행에서 저보고 갚으라고 하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은행은요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감찰기관도 아닌데 왜 고객님들이 은행을 두려워해야 되냐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물어보고 편안하게 대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대출을 조금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대출이요 35년 만기면 저는 35년 동안 이 대출을 상환해야 되나요? 라고 이 은행의 노예가 되는 건 아닌가요?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고객님의 대출은 나중에 다음 매수인께서 은행에 가서 갚습니다. 그냥 잘 이용하고 제자리에 잘 돌려주시면 되는 거지, 너무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레버리지를 이용을 한다면 사다리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 단계에서 조금 편안하게 우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잘 사용했으면 여러분들이 내 자산 증식 아니면 내 집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사실은 빚이잖아요. 빚.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빚은 나쁜 것이다, 빨리 갚아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빚을 잘 활용을 하는 법을 못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많이 들고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 어린 분들, 지금 젊은 세대 분들께서는 경제관념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잘 고민을 해서, 물론 과도한 빚은 받으면 안 되겠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빚까지 우리가 대출을 해서 내가 뭐 어떤 물건을 사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